자녀 백신을 배정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JTBC 취재 결과 40대 이하 백신 예약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자녀 백신을 50대 이상과 만성 질환자에게 우선 접종하는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같은 폭염 속에서 도쿄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열사병 환자가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잇따라 북상 중인 태풍은 올림픽 폐막식 즈음에 도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기상도에 나타난 일본 열도가 불개물 들었습니다. 국내 관측 지점 900여 곳 중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관측됐습니다. 오사카에선 무려 38.9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는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곧바로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 커튼 밑으로 들어오더라도 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暑いですね。長く歩けない。マスクを手放せないのはしんどいな。 지난 한 주 일본 전국에서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온 사람은 5,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 도쿄에서만 94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올림픽 마라톤과 경보 경기가 열리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선 보름 연속 기온이 30도를 넘겼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애당초 도쿄보다 시원한 곳을 찾아 삿포로로 정했던 것이었는데 선수들이 2시간 넘게 달리기에는 여전히 힘든 환경입니다. 今、熱中症対策は非常に我々としても重要な対策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무더위 뒤엔 태풍 2개가 잇따라 일본 열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미리네는 일요일인 8일쯤엔 도쿄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대로라면 도쿄올림픽 폐막식은 태풍 속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볼 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최고의 스타입니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물해준 양궁 국가대표 김재덕 선수입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예, 이제 귀국한 지가 닷새째잖아요. 푹 좀 쉬셨습니까? 네, 시기도 푹 쉬었고 이제 조금씩 훈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네. 할 일이 뭘까요? 지금 할머니 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할머니 면회를 하고 할아버지 산소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예, 할머님 뵈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금메달을 따고 왔고 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서 다행이고 이제 면회 자주 못 왔는데 이제 한 번 또 오게 돼서 좋았어요, 할머니. 예, 지금 화면에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몇 학년 때죠? 저게 초등학교 5학년 전국대회를 1위 처음 했을 때 나갔던 사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보다 키가 조금 더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산 선수와 혼성전을 할 때 둘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안산 선수 얘기로는 주로 바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김재덕 선수가 바람을 잘 분석한다던데 바람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안산 선수랑 혼성전을 할 때 얘기했던 것은 바람 얘기도 하고 이제 경기에 잘 풀릴 수 있게 계속 뭐 아무 대화나 경기를 욕심내지 말고 자신 있게 하자라는 대화가 주로 했었고요. 이제 바람 분석은 제가 첫 번째 슈팅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슈팅을 하고 나서 바람에 부는 방향에 맞게 조금 더 오조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가 쏘고 나면 이제 계속 브리핑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저희가. 아, 조금 전 바람이 이랬다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 때 막판에 10점 쐈잖아요. 그때도 느낌이 네. 왔나요? 10점이랑 9점, 뭐 8점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 그 점수가 어디 들어갈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했는 슈팅이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욕심내지 말고 자신 있게만 쏘자라고만 슈팅을 했는데 다행히 10점에 들어가는 걸 보고 더 화이팅을 크게 외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자신 있게 쏘자. 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금메달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림픽이 1년 미뤄지지 않았으면 출전을 못할 뻔도 했습니다. 어깨 부상 때문에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연습을 많이 해서 생긴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연습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최대 몇 발 정도 쏘나요? 제가 중학생 선수 시절 때 이제 하루에 1000발 정도 이상까지는 쏴봤습니다. 1000발이요. 1000발을 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9시, 10시, 11시, 1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1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11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예. 10살 때 활을 처음 잡고 또 1년 뒤부터는 전국 대회를 휩쓸었는데 양궁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죠? 제가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예천초등학교에 이제 양궁부 모집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저 초등학교 친구가 장난으로 양궁을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양궁을 해보게 되었고 막상 양장에 가서 활을 쏘다 보니 새로운 스포츠라는 종목을 알게 되고 계속 재밌었습니다, 양궁이. 예. 아,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냥 장난으로 너 양궁 한번 해봐 이러면서 손 들어봐 해가지고 양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침착해야 되고 또 대담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성격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성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장난을 많이 치고 예. 네. 아, 장난기가 많았습니까? 네, 장난을 많이 치고 산만하고 좀 많이 좀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 김재덕 어린이한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이팅 이 외침인데 이거 언제부터 외쳐왔던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생일 때 이제 단체전을 하기 전에 화이팅 예천중학교 화이팅 경북 화이팅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시합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림픽에 비하면 꾸준하고 큰 화이팅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은 계속 해주는 화이팅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외치고 나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나요? 긴장감이 풀리고 자신감, 믿음이 생기고 제가 어떻게 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네. 9월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다음 대회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 응원 메시지는 꼭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예인도 좋습니다. 일단은 연예인들 위키미키의 아이유아이 소속이었던 최유정님한테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나 그런 말을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네, 한번 들으셨고 또 한번 듣고 싶다.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룸에 엔딩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곡을 하나 부탁했는데 밤하늘의 별이라는 곡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떨 때 주로 듣는 음악인가요? 저의 아침에 모닝벨입니다. 아, 알람 소리네요. 아침을 깨워주는 네, 소리. 네. 네, 선곡하신 곡은 저희가 뉴스는 끝날 때 시청자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하고 큰 기쁨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궁 국가대표 김재덕 선수였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단에서 일을 했고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해명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박모 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북한 공작원들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단에서 활동했고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곧바로 대선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 일원이었다니 놀랍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특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의심만으로도 국민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손모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조작된 사건이라며 스텔스 도입 반대를 외친 유일한 시민단체여서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단 활동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동 공약을 안 지켜 이미 지지를 철회했고 특별한 인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당시 통일 관련 사업 제안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에 송 대표 측은 평소 면담 요청이 워낙 많고 북한 묘목 심기 사업은 지자체 등에서도 하는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게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발언이 실렸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맥락이 축약돼 의도와 다르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진 해일이 없었다면 애초에 원전 사고도 방사능 유출도 없었을 것이란 뜻이었다는 겁니다.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완전히 붕괴돼서 나온 방사능 유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현재 온라인 기사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여권은 즉각 맹공에 나섰습니다.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윤 전 총장의 세계관은 완전히 19세기에나 가능했을 법한 과거에 갇혀 있고 여당 주자들도 일본 총리인 줄 알았다. 정치 초년생이다 등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지 40일 만에 총장이 유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은 학교가 사과를 미루는 동안 받아야 했던 또 다른 고통들을 털어놨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바라는 사회에서 서울대에 바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오늘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과 동료를 만나 직접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직전의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문화와 근로 문화를 좀 바꾼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씨의 남편은 학교의 사과가 미뤄지면서 벌어진 또 다른 피해를 언급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교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좀 빨랐으면 저희 가정이 거짓말쟁이, 우격다짐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았을 텐데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늘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그냥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정년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학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서로 인식하고, 오늘 간담회는 의견을 듣겠다며 서울대가 마련한 첫 자리였습니다. 유족은 노조도 함께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의견을 먼저 듣고 위로하는 자리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오늘 간담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인력 충원과 이번 사고 책임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1,300여 명은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아르바이트 노조가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써놓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측은 뒤늦게 직원과 책임자 모두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종이봉투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팻말이 붙은 모형 철창 안에 섰습니다. 팻말에는 3개월 정직 중징계, 알바의 개인 일탈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책임이 아르바이트한테 노동자한테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오늘 알바 노조는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맥도날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쓴 책임을 애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의 지시 없이 유효기간을 함부로 바꿀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지 보고 체계거든요. 알바생들의 권한은 햄버거를 만드는 일에 족해서 스티커 가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바생들이 어쩔 수 없이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3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어가는 알바생들인데 3개월의 정직 처분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상 너 나가라. 노조는 맥도날드 측에 매장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소위 유통기한 가리 등의 불법 행위가 다른 지점에서 행해졌는지, 혹여 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에 대해 조사 후 매장 직원과 책임자도 함께 징계했고 앞으로 더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귀국 명령을 받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후임이 정해졌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신임 정무공사로 부임한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공석이 된 총괄공사를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앞서 소마 공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문 대통령과 우리 외교를 비판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776명입니다. 역대 네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400명에 가깝습니다. 방역 신호는 온통 빨간불인데 정부는 일부 방역 조치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윤혁탁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한 친목 모임 회원 60, 70대 1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90명 가까이 확진되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경남 창원은 내일부터 4단계로 올립니다. 청주도 4단계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9곳에서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늘 비수도권에선 역대 가장 많은 7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40%까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기거나 비수도권 유흥업소 운영 중단 등의 조치도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단계에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합금지를 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종 위주로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주마다 하는 땜질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 2주 전에 환자 수를 가지고 지금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매번 실패하는 거죠.
정부는 당초 전국 봉쇄까지 시사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치게 혹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는 물론 메시지 관리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인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대구를 연결하죠. 윤두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그 교회 앞입니까? 네, 출입문에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집합 금지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제 하루에만 대구 확진자 75명이 나왔고 경북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9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확진자가 하루 만에 121명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3월 대구 신천지 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까? 네, 이 교회는 대구엔 3곳, 또 멀리 안동에도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4곳이 사실상 한 곳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6월과 7월엔 매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소모임을 할 수 없는데도 청년 모임, 또 교역자 모임 등 여러 차례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이 건물 교회 2층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닷새 전엔 이곳에 각 지역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구도 대부분 델타 변이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대구에서 36건의 검체를 자체 검사해 봤더니 32건이 델타 변이였습니다. 이처럼 감염 사례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면서 대구시가 체육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한 태권도장에서 관련 확진자가 76명이 나왔는데 체육도장이나 무도학원 등의 종사자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문 닫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교역자들은 백신 먼저 맞으라고 자율 접종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수천 명이 몰렸다면서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의 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확진자 16명이 나왔는데 마트 방문한 이들은 검사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3만 명가량인데 더운 날씨에 검사 받으려고 몇 시간씩 줄 서 있다가 오늘 6명의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일에 마트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4일 오후 6시까지 영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상태가 심각한 확진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거기에는 중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이곳 의료원 코로나 입원 환자 57명 가운데 13명이 중증 환자입니다. 전체의 약 22% 정도 되는데요. 중증 바로 아래 단계로 역시 산소 마스크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도 12명입니다. 전국으로 보면요, 위중증 환자 오늘까지 모두 369명입니다. 어제 329명이었는데 오늘 4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40명 추가됐다는 이 40명 숫자는요, 월, 화, 수 4흘 나온 환자 수를 합친 겁니다.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그 백신을 안 맞은 연령대가 많습니까? 예, 전체 369명, 나이대를 보면요, 51.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40, 50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50대가 130명,
다음 주부터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40대가 59명입니다. 이 중에 오늘 추가됐다고 말씀드린 이 40명, 이 중에서도 28명, 70%가 40, 50대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숨지거나 중증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을 아직 안 맞은 연령층, 청장년층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뭐 당장 병상도 여유가 더 없을 텐데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른바 컨테이너 병상의 모습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일주일 전인데요. 그 뒤로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전국 300명을 넘겼고 오늘로 이게 엿새째입니다. 수도권 병상 상황은 그때보다 안 좋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68%, 준중환자 병상은 69%가 차 있고요. 감염병 전담 병원도 80% 정도 차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는 50% 정도 차 있는데요. 중환자가 갈 곳은 여전히 여유가 없습니다. 대전에는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 한 군데도 없고요. 세종에는 4개 병상 가운데 한 자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구하기 어렵던 잔여 백신이 이달 말부터는 오히려 남아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잔여 백신을 주로 찾았던 40대 이하가 본격적으로 접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잔여 백신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아무리 빨리 버튼을 눌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더 빠른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앞다퉈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예약을 내주는 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오히려 남아돕니다. 그동안 주로 잔여 백신을 찾았던 40대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하면 잔여 백신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새로운 지침을 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50대 이상과 만성질환자를 먼저 맞춰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라며 지인찬스와 같은 불공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함께 손으로 적는 예비 명단을 주로 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9월 중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뒤 대규모 2차 접종이 시작되면 잔여 백신 폐기는 불가피합니다. 남은 백신을 다시 모아 추가 접종 등에 쓰는 방안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예약을 3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장년층 예약을 시작하는 9일까지 200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로톡은 부당한 징계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은 로톡을 탈퇴해야 하는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이 커지자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로톡 측의 어떤 보완이나 개선 이런 차원의 얘기를 건네보자. 하지만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된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정전에 따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장이 올바르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많은 변호사님들이 같이 함께 동조를 해주셔서 탈퇴도 하시고 로톡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은 징계와 탈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징계가 걱정되는 변호사들의 탈퇴가 시작됐습니다. 로톡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비해 변호사 회원이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회원 수는 약 2,900명인데 이 중 변협에 징계해달라며 진정이 들어온 변호사 수만 1,440여 명입니다. 징계가 본격화되면 이탈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로톡에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받으려고요. 여기서 내가 한번 물러서면
내가 위법행위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JTBC 박지영입니다. 불을 끄고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던 한 유흥업소의 영업 방침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을 화장실 문으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흥주점에 들이닥칩니다. 불 꺼진 복도와 달리 방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쪽 다 확인해봐. 이거 단속 났으니까. 가장 안쪽 방에선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접객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노래 주점입니다.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노래 주점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출입문을 닫아놨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위장한 문을 통해 몰래 손님을 받았습니다. 간판 불도 꺼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순차적으로 직원 3명을 거쳐야 했습니다. 업장 내에 들어가서는 노래를 부르면 외부로 소리가 새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도록 그렇게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어젯밤 부산시 진구에서도 문을 잠그고 손님 12명을 받은 노래방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나흘 전 새벽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이틀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2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출입문을 잠가나 경찰이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을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최일선에서 뛰는 119 구급대원들의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는 대원들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사람들,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린 40대 남성. 구급대원 손을 몇 차례 잡아당겨 배 위에 올리더니 돌연 구급대원 얼굴을 내려칩니다. 충격에 보호 안경은 날아가고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구급대원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술에 취해 넘어져 병원에 실려온 60대 남성. 갑자기 여성 구급대원 얼굴을 구둣발로 찹니다. 말리는 남성 구급대원도 뺨을 맞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전치 2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온을 재려는 구급대원에게 코로나 환자 취급하냐며 보호구를 잡아당겨 찢는가 하면 때려도 되냐고 묻고는 이유 없이 얼굴을 쥐고 밀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어떤 치료를 받고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소방력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또 이송하고 환자를 돌보러 가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서울 119 광역수사대가 수사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53건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 폭행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204건 중 66건의 징역형이 92건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손님들이 알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인 카페나 스터디룸이 많아졌습니다. 발열 검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정수기 꼭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나온 매장도 상당수였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무인 카페. 주문 전용 단말기로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한 뒤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인 카페나 스터디 카페 20곳을 조사했더니 2곳을 뺀 18개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인 카페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자 명부도 없고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명부록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위한 뛰어앉기도 사실상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백히 방역수칙에 어긋납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출입 기록이 없으니 동선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기가 있는 12개 매장 가운데 10곳의 정수기 꼭지에선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커피 머신과 얼음에서 세균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잖아요. 쾌적하다고 생각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보고 나니까 좀 꺼려지긴 할 것 같아요. 자판기 같은 거는 상관없겠지만 얼음 같은 데 깨끗하지 않은 거. 소비자원은 무인시설의 방역과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 얼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아니다를 놓고 후보들 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정확히 뭐가 맞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어제 토론회에서 등장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을 국민, 지역 주민이 끌어내리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뽑았는데 민심을 거슬러 일하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 선거 기다릴 것 없이 투표로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음 후보들의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외국에도 소환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OECD 국가 또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안 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확한 발언은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영국이 하원 의원 대상으로 소환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영국을 뺀 회원국 대부분은 없는 게 맞습니다. 또 대만이 헌법에 소환제를 명시했고 그 밖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힘든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소환제는 정책 활동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대상이라 참고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미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만 무풍지대처럼 소환제 예외로 있었습니다. 취지는 맞지만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 권력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법률을 심각하게 어기면 탄핵할 수 있지만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환제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소환제, 탄핵 모두 예외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소환제로 견제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놨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적 이익에 충실할 때는 국민이 그들에 대해서 리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소환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 소환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장래 희망입니다. 방금 전 팩트체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검증해봤죠. 저도 토론회 얘기를 할 건데 숨은 얘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학창시절 장래 희망을 공개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기자, 판사, 변호사와 함께 바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접었죠. 네. 접은 지 꽤 오래됐고요. 저 자신을 알고부터. 네. 연기를 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헬스형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이죠. 그럼 추 전 장관의 연기력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너 가. 가라고. 가.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이 정도면 혹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연기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좀 낮추긴 했지만 글쎄요. 소위 발연기를 보다 못해 직접 선보이기도 합니다. 와, 오란 말이야. 평창으로. 컷. 아니 그것도 평창으로. 와. 오란 말이야. 평창으로. 네,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다음 이 김두관 의원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볼까요? 장학퀴즈 출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앵커께서 물어보도록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는데 제가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다 했는데 넌지시 장학퀴즈 2등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네요. 아무튼 스포츠 해설가라 좀 의외긴 한데요. 혹시 e스포츠 아니었을까요? 제가 워낙 실험을 잘해서 여러 번 상을 탔는데요. 트로피도 타고. 하지만 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가 봅니다. 사실은 배구 해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꿈을 이뤘다면 이번 올림픽에서 이 활약 중인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김두관 해설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른 후보들의 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한글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박용진 의원, 기자였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의 꿈, 지금 이룬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지금 이루려고 하는 분도 있죠. 정확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선 6분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경선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죠. 다만 요즘 후보들 사이에 비방전이 거칠어지면서 위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꿈을 이룰 순 없지만 앞서 다짐했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깨물지 말랬는데입니다. 깨물지 말라고요. 이 깨물하트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식사 중이었다면 죄송하고요. 그게 아니라 도쿄올림픽 메달 말입니다. 자,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이 모습, 네, 금메달을 특히나 목에 건 선수들의 시그니처 같은 포즈죠.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먹을 수 없다며 다소 익살스럽게 이걸 알렸는데요. 이 선수들 스스로 메달을 목에 거는 이유처럼 방역 관점에서도 입에 닿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 소프트볼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고토미우 선수, 고향인 나고야를 찾아가 시장을 만났는데요. 이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에게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表やな本当にこれ表やですよなあこうやって 네, 말릴 틈도 없이 메달을 입에 넣어 깨문 건데요. 이 선수의 표정과 웃음에서 엿보이듯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깨문 금메달을 닦지도 않고 그대로 선수에게 돌려주죠. 이번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다카토 나오이사 선수, 이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메달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나였다며 누렀을 것이라며 무례한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와무라 시장의 무례함이나 막말은 우리에게는 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나고야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을 때입니다. 日本人の心を踏みにじる行為であってこんなとこでやらなくても別にやれるとこはいくらで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こんな日本人の10億も税金を使った場所であたかもその公的にやってるようなんですね。これ見えますわねこれ。 네, 보신 것처럼 가와무라 시장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나 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국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9호, 10호 태풍 2개가 발생했습니다. 다 일본 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구름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중국 남쪽에 보이는 건 9호 태풍 루핏, 일본 오키나와 부근권 10호 태풍 미리네입니다. 두 태풍 모두 현재까지는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남해상을 먼저 지나가는 미리네는 우리나라에 습한 동풍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호 태풍 루핏이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줍니다. 현재로선 10일쯤 제주 남쪽과 동해 남쪽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태풍이 서로 밀고 당기며 경로에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은 우리나라 서해상을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14호 태풍 덴비는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었지만 볼라벤과의 후주하라 효과 때문에 경로를 바꿔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또 구름이 많아지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밤에도 열대야가 심해집니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몇 달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급기야 물을 쓰지 말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마실 물도 없으니 농사 짓겠다고 강과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건데 농가 수천 곳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호수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오로빌 호수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담수로 가득 찼던 호수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위도 대폭 낮아져 197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샤스타 호수는 물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특단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농가가 강과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걸 금지한 겁니다. 타격을 입은 농가 6천여 곳이 반발했습니다. It's a more severe curtailment action than we have seen in a long time, if ever. 주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2,500만 명 인구가 마실 물도 부족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목장의 소들이 먹을 물도 없고 풀들도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소를 팔고 목장 운영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I have a good friend that I'm going to say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he liquidated. Just the costs. And that's a family that's been in the business for about 150 years. 애리조나, 유타 등 다른 서부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는 12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도록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 벌금 약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메달을 따진 못했어도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이 또 다른 감동이 되고 있는 이번 대회인데요. 영국의 복싱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도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혜미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복싱 라이트 헤비급 결승에서 영국 선수 벤저민 휘터커가 쿠바 선수 아를렌 로페스에게 판정 패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2위,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건네받았지만 휘터커는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보였고 메달은 주머니 속에 감췄습니다. 마지못해 메달을 꺼내 보인 건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휘터커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I didn't win the gold. I lost the gold, so to me it's a failure, so I'm not going to celebrate silver at the moment.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이란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Nobody trains for silver, bronze. Everybody up here to train for the gold medal, and that's what we wanted. 휘터커가 시상식에서 보인 태도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영국 언론은 패배한 것은 불명예가 아니었지만 경기가 끝난 후 그의 반응은 불명예스러웠다고 비판하거나 예의와 존중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반면 솔직한 감정 표현을 지지하거나 위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경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고 호응하거나 은메달 성과를 격려한 이들입니다. He's done amazing for boxing and for the country and bringing home a medal. What more could we ask for? 감정을 수습한 휘터커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메달이기에 은메달을 목에 걸고 웃었어야 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6도 등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오면서 기온이 잠시 내려가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는